자, 그러면 이제 20쪽에 부동산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앞서서 부동산의 분류를 배울 때도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니까 부동산의 특성 역시도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으로 구분되는 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칙적으로는 토지 특성, 건물 특성 구분이 되지만 건물 특성을 물어본 역사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서를 받으시면 모든 기본서는 구조상 건물 특성을 서술하고는 있지만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특성 역시 토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대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 과학, 사회과학의 용어를 비교해 보면 인문이나 사회의 반대가 자연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자연자가 나왔고 인문자가 나왔다. 그러면 내용이 정반대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인문이나 사회란 말이 붙어 있다는 건 인간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을 얘기하고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토지가 자연물이다. 이것도 재미가 있는 게 자연물의 반대가 뭐냐면 인공물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은 인공물이지만 인간이 만들지 않고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물건이 자연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가 자연물로서 갖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토지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선천적이다. 그리고요, 선천적이다. 그 말은 태생적이니까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은 고정이 되어서 중간에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며 고정 불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인문적 특성은 어차피 자연의 반대가 뭐라고요? 인문. 그러면 선천의 반대가 뭘까요? 후천. 그럼 고정적이다. 고정의 반대는 뭐라고 하냐면 유동적이다. 그럼 불변의 반대는 뭘까요? 가변. 오케이?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구분되는 바 자연적 특성은 선천, 고정, 불변적이며 인문적 특성은 후천, 유동, 가변적이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용어 자체가 자연의 반대가 인문이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의 성격과 반대의 성격이 결국 인문적 특성 아니겠느냐. 그러면 선천, 고정, 불변적인 성격이 자연면 인문자가 나왔을 때 반대로 후천, 유동, 가변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걸 뭘 별도로 외우라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가 된다면 굳이 외울 분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목이 개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론을 법과 법칙으로 외워버리면 절대 50을 넘지 못합니다. 개론은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만 어떤 응용적인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연적 특성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돼요. 바로 부부연계인이죠. 부부연계인.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부부연계인. 이게 바로 자연적 특성입니다. 왜 부부연계인이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의 특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부부연계인 자연적 특성이죠.
또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국토성, 지역성, 가격성, 재배성, 투자의 고정성 및 고가성 등이 해당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제목이 곧 뭐라고요? 말뜻이다. 자, 부동성이에요. 이때 부동의 뜻은 뭘까요? 아니 불자 움직일 동입니다. 그럼 결국 뭐다?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뭐라 그래요? 부동성이다 그래요. 그런데 왜 움직일 수 없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출제자에 따라서는 부동성을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동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부동성을 비이동성이라고도 말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부동성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외우지 좀 말고 생각해서 이해가 되면 외우지 않아도 문제에 맞춰요.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이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업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중개사님 좋은 땅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중개사분이 고객한테 그럼 잠깐 기둘리시지요 해놓고 그 땅을 삽으로 퍼옵니까? 아니겠죠. 왜?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 자체를 사무실까지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견본 제시 못하잖아요. 진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 자체를 사무실까지 운반할 수 없다면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사람이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임장활동이 요구됩니다. 임장, 현장에 임한다. 현장까지, 토지가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오케이? 그리고요. 우리가 땅을 둘러본다고 할 때 단순히 땅의 형태나 지세나 면적이나 형태만을 둘러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토지가 위치한 어떤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각종 입지 조건을 모두 따져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땅을 둘러본다의 뜻 아닌가요? 오케이? 그러면 그 해당 토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으로 인하여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이 요구된다. 오케이? 그 나중에 보면 그런 말 다 있어요. 여기는 기초서니까 그냥 말뜻만 나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현상들이 각 특성별로 20가지가 넘어요. 그럼 전부 합하면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가. 근데 그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한 문제 맞춰요. 아시겠어요? 왜? 어떤 놈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낼 줄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죽어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수업을 한번 단련받으면 일반 보병이 아니라 특전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약간 무리수지만 요런 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 곰돌이가 있어요. 그런데 곰탱이가 곰돌이를 때리려고 달려온답니다. 근데 만약 곰돌이가 토끼일 수 있다면, 이동이 될 수 있다면 때린다는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곰돌이의 두 다리가 묶여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때리면 막겠어요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말은 그럼 뭐다? 나의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외부 환경의 영향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를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해요. 외부 효과. 지금은 그냥 가볍게 외부 효과, 외부자가 포인트,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만 이해하자고요. 그러나 외부 효과는 그렇게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정책론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렵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혹시 감정평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감정평가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할 때 그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쯤 될까? 그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지금 감정평가하고 싶은 부동산은 어떤 집이다.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은요. 이제 막 지은 신축 건물이에요. 근데 웃긴 건 이 주택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건물들, 다른 집들이 전부 40년 이상 된 수리도 되지 않은 낡은 건물들이 둘러서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요. 나는 이제 막 지어진 신빙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건물들, 부동산들이 아주 수리도 되지 않은 낡은 건물들밖에 없다면 그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의 값어치가 깎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그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영향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걸 나중에 간평 가서 배우다 보면 지역 분석이라고 말해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뭐라 그런다?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고정돼 있다. 피할 수 없다. 그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점만 가지고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그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에 무슨 영향을 줄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선 지역 분석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했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생소한 표현들이 많죠. 그러나 그 말뜻을 지금 즉시 그러니까 이 달 12월 달까지 수업하는 내용 중에 생소한 표현의 의미만 정확히 내 걸로 가져가도 지금 당장 시험 봐도 50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말뜻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건방들이 어디 있어요? 조금 지나면 말뜻은 대충 알아듣거든요. 그럼 마치 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뜻을 계속 반복해 드리면 뭐라고 하느냐? 아, 그 쉬운 거 왜 다시 반복하느냐고. 다른 거 해달라? 그럼 다른 거 좀 깊숙한 거 하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앞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오고 가면서 들었으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혼자 문제 내서 맞춰보면 못 맞춰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것과 자만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야만 껌이지, 그 껌을 시험 문제 내면 다 못 맞추는데 뭐.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뜻을 정확히 알아듣자는 겁니다. 자, 이게 부동성이에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지만 기초니까 여기서 심하게 돼 있어. 자, 부정입니다. 부정. 자, 그렇죠. 아니 불자 증가할 증이에요. 그럼 증가시킬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무엇을? 토지의 양을. 여러분, 자, 물어봅니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땅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땅 덩어리 아니에요? 맞죠? 그럼 지구라는 행성, 땅 덩어리,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인공물이에요?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땅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뭐라 그런다? 부증성. 오케이? 근데 왜 양 늘릴 수 없는 거죠?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부정성을 비생산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 토지의 공급은요,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부증성 때문에 양 자체를 늘릴 수가 없으므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기서 물리적 공급이 뭐다? 양을 증가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물리적 공급 그래요. 근데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건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과 같은 말이 뭐냐? 그 결과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며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나와요. 이거 단골 지문이에요. 하나의 연결 지문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왜냐? 경제론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파트 뒤에 넘어가면 경제론 있거든요. 경제론 수업을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만 지금은 어떻게만 기억하자. 일단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되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아예 그 문장 자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미는 지금은 이해 못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경제적 공급은 뭐냐면 토지의 용도 전환이에요.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경우를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 그러고 이것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주거 용도의 땅, 상업 용도의 땅, 공업 용도의 땅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거 용도의 땅이 부족하대요. 주거 용지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상업 용지나 공업 용지를 주거 용지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상업 용지, 공업 용지를 주거 용지로 바꿔서 공급한다 한들 땅의 양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용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죠. 오케이? 그러나 양 자체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주거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부족한 특정 용도의 토지 공급 자체는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겠어요? 그것이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요. 매년마다 질문이 나와요. 뻔합니다. 선생님, 강을 메꾸거나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은 인간 육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부증성 이론의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또 그럴듯하죠. 들어보시죠. 강이 있습니다. 자, 강이 있어요. 강이 있으면 강 바닥이 있겠네요. 그렇죠? 강 바닥은 땅이 아닌가요? 강 바닥도 땅이에요. 그렇죠? 다만 용도가 육지용이 아닐 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강을 자갈, 모래 등을 담아서 메꿔서 육지로 바뀌었다면 강 바닥 용도의 땅이 육지 용도로 용도가 바뀐 것이지 토지의 양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강을 메꾼다의 뜻입니다. 그럼 간척 사업은 뭘까요? 바다를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면적이 늘었답니다. 메꿔서 늘었답니다. 이것은 토지의 절대적 양, 다시 말하면 그냥 절대적 양은 그냥 양의 양, 토지의 양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에 불과하지 않느냐. 강 밑바닥 용도의 땅, 바다 밑바닥 용도의 땅이 메꿔져서 육지 용도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럼 그 경우는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이므로 부증성 이론의 예외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 번은 있다 해서 틀린다. 한 번은 없다 해서 맞는 답이 번갈아 나왔다는 거. 조금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그걸 토시한테 그냥 똑같이 냈다고. 똑같이 내놓고 한 번은
부정성 인원의 예외이다 해서 X. 또 한 번은 똑같이 넣고 부정성 인원의 예외가 아니다 해서 맞는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들이요. 문제 은행식은 아니에요. 항상 새롭게 내요. 그런데요. 출제위원이 이제 뭐 주기별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대학 교수님이 뭐라고 해도 처음으로 출제위원이 되면 어리버리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군대로 따지면 아니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도 이등병은 엄청 어리버리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문제를 내달라고 출제 위촉이 됐어요. 근데 문제 잘못 냈다가는 속된 말에 쪽팔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 나왔던 문제 중에 좋은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 참고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러면 어떻게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요. 출제위원 출자로 들어갈 때 시중의 문제집, 기출문제 몽땅 다 가지고 들어가요. 왜? 아무리 머리 좋고 배운 거 많으신 분도요. 새로운 예쁜 지문 만들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는데 이야, 이 문장은 정말 너무 이뻐. 너무 최고의 지문이야. 아까워요. 쓴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어떤 1년 과정이 아니라면, 아니 속성방인을 제가 담당한다면 저는 이런 수업 안 해요. 오히려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지문 나오는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놓고 비교합니다. 20회 때 이 문장 나왔고 같은 말이 25회 때 나왔고 27회 때 나왔고 이게 다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지문은 또 써먹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다? 이런 경우 많아요. 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럼 기출문제 풀고 달달 외우시라고 해요. 그럼 합격은 돼요. 단 28회의 기출문제 지문을 몽땅 다 외울 때가 전제입니다. 그럼 어때요? 한 회차당 40문제고 보기 지문이 5개니까 200지문이죠. 200지문을 곱하기 28 하면 얼마 돼요? 28에 16, 24. 5,600문장이죠. 5,600문장을 몽땅 외웠다고 자신할 때 60원 넘어갑니다. 외우기만 해도. 하실 수 있겠어요? 5,000지문밖에 안 되는데. 계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계산까지 들어가면 머리 많이 아파져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5,000개 하면 우와! 이러시지만 6개월 지난 그 뒤에는 5,000개는 껌도 아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게 됩니다. 그 저는 매년마다 그 현상을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반응 나와요. 에이, 뻥치고 있네. 응? 설마 그럴까? 6개월 뒤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뻥이 아니었네가 게시판 수기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합격권에 들어요. 여러분 이 시험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쓰지 않을게요. 지금 토지를 인간이 원하는 만큼 생산해낼 수가 없지요. 그럼 땅 자체가 남아돌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겠죠. 그럼 땅이 됐든 그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부족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가겠죠. 부족하니까. 귀하니까. 근데 뭐가 부족하다? 땅이 부족하다. 그럼 땅값을 뭐라 그러죠? 지가라고 하죠. 근데 그게 너무 높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지가고다. 지가고란 말 들어보셨어요? 지가고 땅값 높다. understand?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 부족 및 지가고 등의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원이 된다. 맞아요. 근원,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느냐. 왜 땅이 부족해지느냐? 왜 땅값이 올라가겠느냐? 부증성 때문 아니냐. understand? 그럼 보세요. 말뜻만 정확히 이해가 되면
굳이 다른 거 외우지 않았어도 아 그렇지 이게 생산 공급 안 되니까 부족해질 거야. 또 부족해지면 그만큼 값이 올라갈 거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러 또 외우냐 이 말이에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면 암기량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에 그럼에도 역시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매년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지 피눈물을. 외우지 말아야 될 걸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속성이에요. 우리 저기 애인, 남친, 여친 사귈 때 뭐라 그래요? 자기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런 개뿔 뜯어먹은 소리예요. 영속성이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영원하다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영속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집안에 유리창이 있어요. 책상이 있어요. 대문이 있어요. 근데 누가 술 한잔 드시고 길을 건너다가 내 집의 대문을 걷어차서 대문이 휘어졌다, 망가졌다, 어디가 부서졌다 하면 그 대문의 값어치가 깎일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런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파괴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아요. 파괴, 훼손 입지 않는다면 가치가 깎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 나와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에는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말로 하면 땅은 가치가 깎이지 않지 않느냐. 됐어요? 그리고 말이죠. 가치가 깎이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란 말을 씁니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걸 우리 옛날에 선조 어르신들은요. 부동산을 배운 적도 없는데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땅을 사서 투자를 하고 묻어둔다면 반드시 땅은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왜? 그 이유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케이? 물론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 나올 수 있지만 기초니까 요 정도 선에서. 근데 지금 당 여러분 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큼만 제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겠네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반복 수업을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암기 자체에 어떤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지만요. 죽어라고 외워봤자 외운다는 자체가 부담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떤 관심이 가고 뭔가 재미가 있어지면 외우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에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저는 원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개별성 있잖아요. 요거 한번 따져보실래요? 요거 앞뒤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개별을 거꾸로 한번 읽어봐요. 별개다. 빙고. 자, 제가 기계적인 뜻 말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너와 나는 별개야 그러면 너와 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죠? 그럼 토지의 특성 중 개별성 이 말은 토지는 토지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토지가 저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개별성이라면 그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는 토지마다 다르니까 동질품이다, 이질품이다. 다르다는 이질이다, 이질. 그렇죠? 그럼 이질품의 경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뭐냐? 몰라도 돼요. 그 경제학 배우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문제에서 야 일물일가 법칙이 뭔 그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다만 나중에 그 부동산 시장론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이 나오겠지만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전제 조건이 동질품일 때입니다. 즉 동질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원리를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일가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원리를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일단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동질품일 때지 이질품이면 안 돼요. 오케이? 또 하나.
여러분 그 대체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예컨대 이 대체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엇인가를 바꾸려면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바꿀까요? 다른 것끼리 바꿀까요? 응?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자, 예컨대 말이죠. 우리 철도 공사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정부의 대책 중에 하나가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한다. 이 말 쓰죠. 그럼 그 대체 인력은 철도 기관사 출신일까요? 아니면 택시 기사 출신인가요? 철도 기관사 출신 대체이지.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가 대체를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를 한다는 건 전제가 뭐다? 동질 또는 유사입니다. 동일 유사, 같거나 비슷해야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저마다 다르다니. 저마다 다른 것끼리는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요령, 문제 풀 때 요령, 문장 속에서 대체가 곤란하다. 대체가 제약된다. 해석해봐요. 대체가 제약된다든지 대체가 곤란하다든지 이 말은 대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대체가 어렵다는 건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가 결국 무슨 성 얘기하는 거다? 개별성. 개별 앞뒤를 바꾸면 뭐라고요? 별개. 오케이? 아니 외울 필요까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만 알아들으시라고. 그것조차 안 되면 그거는 저는 방법 없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특히 야간반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째, 주간반에 비해서 학습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둘째, 무척 피곤하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 정도는 집중하시기가 되는데 3시간째부터는 체력의 한계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마취 주사를 맞는 것처럼 혼란이 옵니다. 막 졸리고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걸 극복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학원에 오신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건 냉정한 얘기예요.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안 돼요, 그거. 다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가능성을 높여드리고자 노력할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평일에는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주말에 남들 놀고 쉴 때 그때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 못해요. 그래서 1년간 인간관계에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는 공부했다는 말 하지를 마시단 말이에요. 왜? 아니 모임 다 나가고 할 거 다 놀고 무슨 공부를 해요. 야간반들이 주간반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근데 1년 동안 어디 가서 뭐 저기 그 무슨 뭐 등산 뭐 간다 뭐 어디 모임 동창회 간다 이 말 들리는 순간 내가 이 학원을 접고 말 거예요. 왜? 왜? 결과 안 돼요,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은 쉬고 싶다. 그러면 하루 날 잡아서 이 공부 전혀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 아주 허벌나게 노세요, 하루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마라톤이라서 한꺼번에 달리겠다가 한 4월 때쯤 되면 그냥 깨꾸당합니다.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럴 때쯤 한번 하루 날 잡아서 쉬세요.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 가요. 여러분 3년이요. 되게 길어 보이죠? 안 그래요? 자, 여러분 금년에 1차 붙었어요. 내년 2차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내년 3년째 또 1차부터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3년이 그냥 금방 가요, 여러분.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럼 3년 동안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싶으시냐고, 지금. 이 밤중에 와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년을 1년으로 줄이려면 3배의 고통을 겪지 않고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공부 이왕 마음 먹은 이상 빡세게, 대차게 공부하세요. 또 제가 특성상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 꼴 제가 못 보는 타입입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주 이 시간에 몇 명 오실까 모르겠습니다.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 인접성이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인접하다. 그럼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접하다는 건 무엇인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깝다. 근데요, 이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물건이 됐든 간에 이웃한 것끼리, 가까이 있는 것끼리는 영향을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토지 특성 얘기하죠. 따라서 뭐다? 이웃한 토지, 가까이 이웃한 토지끼리는 상호 간에는 좋든 안 좋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을 뭐라 그런다? 인접성. 오케이? 그런데요, 그 영향을 외부에 영향받는다는 걸 제가 앞에서 외부 효과란 말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부 효과가요, 크게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정의 외부 효과는 뭐냐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말해요. 그리고 반대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불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A 땅, B 땅이 있어요.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땅을 인접지 또는 줄여서 인지 그래요. 근데 인지가 뭐냐면 한자로 이웃린이에요. 그러니까 이웃한 땅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A 땅은요, 개발이 되고 있는 반면 이웃한 B 땅은 개발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상식적으로 개발이 되는 땅은 땅값이 오를 것이고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은 땅값이 오를 이유가 원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B 땅은 개발이 되는 A 땅 이웃에 있다는 이유로 그 영향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집가가 상승하게 되더라는 거죠. Understand? 그러면 이 경우는 A 땅의 개발이 이웃한 B 땅의 땅값 상승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땅값이 올라서 B 땅의 땅 임자에게 땅값 오른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때 B 땅 소유자에게 발생한 이런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정확히 말하면 개발 이익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익이죠. 불로소득이죠. 그럼 불로소득은 그 수익의, 소득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정되기 어렵다. 불로소득인데? 불로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익이 정당한 이익입니까? 아시겠어요? 정당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공법을 배우시면 아시겠는데, 이 공법의 제도 중에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너무 정상 집가 상승을 초과해서 너무 땅값이 높게 올라가면 그만큼 부당한 이득이 발생한다. 그만큼은 토해내라 하는 게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또는 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부과한다는 건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땅값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은 부당한 이득이라는 관점이 녹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좋잖아요. 땅값 오르면 따봉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남들에게는 피눈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에게 이익이 남한테는 피눈물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느냐? 여기까지는 정의 외부 효과인 건 이해되셨죠? 그럴 때 이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성이 바로 인접성 아니냐라고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뭐냐면 역시 A 땅, B 땅이 있어요. 이웃한 땅 세 글자로 인접지, 두 글자로 인지, 다섯 글자로 이웃한 토지. 오케이? 영향 주고 받아요. 근데 A 땅은 공장이 세워지는 공업 용도의 땅이고 이웃한 B 땅은
지택이 세워져 있는 주거 용도의 땅이래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공장 옆에 집이 있다. 맞죠? 그럼 공장 옆에 집이 있으면 그 공장이 설립된 의도와는 무관하게 공장 영향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니 이 자체가 부의 외부 효과인 건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럴 때 이때 만약 정부가 이 시장 개입을 해서 이 지역 전체를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럼 전용 주거 지역이 뭐예요? 이 동네는 주거 지역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거 용도가 아닌 공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공장의 이전은 결국 집값 하락의 주범이 사라진 거 아닌가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원인이 제거된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이러면 가능합니까? 부의 외부 효과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들어보셨나요? 용도지역지구제. 공법 배문제 나와요. 용도지역지구제 시행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성도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 특성이었고 인문적 특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분합성, 고가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 같으면 세 가지만 볼 텐데요. 일단 용도의 다양성이 1번에 나오죠. 21쪽에 1번 용도의 다양성 없어요? 나오죠.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예, 기타 특성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저는 이 5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볼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은 말 그대로 토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A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땅을 집을 지으면 주거용, 상가를 지으면 상업용, 공장을 지으면 공업용, 농사를 지으면 농업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으로 쓰인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토지 소유자 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야, 이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용도 중에서 내가 이 땅을 무슨 용도로 이용하니 가장 바람직한 이용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유효 이용이란 말을 씁니다. 최유효 이용은 뭐다? 가장 유효한 효과가 있는 이용. 우리말로 바꾸면 가장 바람직한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요.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의 용도가 하나뿐이 없다. 땅의 용도가 하나뿐이 없다라고 하면 이 땅을 무슨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기 없기? 없기. 근데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하니까 그 중에서 무슨 용도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 성립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용도의 다양성 나오잖아요. 그거 보자마자 저는 문장 속에서 야 최유효용 어딨어 이거부터 찾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아시겠어요?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일단은 답이 뭐다? 최유효용이다. 근데 그 최유효 이용을 저는 개념상 가장 바람직한 이용 그랬잖아요.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합리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출제합니다. 역시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오리까? 문제를 풀려면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자, 여러분 또 하나.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같은 땅인데요. 이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값어치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같은 땅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용도에 따라서 동일한 토지 가격도 다양하게 성립한다는 이론을 가격 다원설이라고 말해요. 가격이 다원적이다. 다양하게 성립한다. 그 가격 다원설의 근거도 무슨 성이다? 용도의 다양성. 오케이? 그러면서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적지론이 뭐냐? 특정 부지, 땅이 있다면 그 땅에 적합한 용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이론을 적지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니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가 이 땅에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되겠는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적지론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기초서는 말뜻만 나와 있지만 저는 말뜻의 바탕을 두고 파생되는 현상까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어렴풋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기본서 볼 때 그렇게 편해요. 왜? 다 했던 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부동산 특성까지 살펴봤죠. 그런데 그 23쪽에 보면 부동산 속성 해가지고 공간성, 위치성 이런 말 있잖아요. 있죠? 이거는 지금 보지 않으셔도 무방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강론에서 경제론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제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4문제 이상이 나오는 데다가 여기에 내용을 모르고서는 다른 파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목이 경제론입니다. 자, 쉬었다 올게요.